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사과가 갖고 있는 효능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돼, 엄마가 일어나면 아침에 사과 먹고 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사과에는 신맛, 상큼한 맛이 나죠. 바로 사과 안에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기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것이에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정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들이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위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빈속에 안 그래도 속이 쓰리신 분도 많은데, 음식물이 있을 때 위 안에서 위산이 분비되고 위액이 분비돼야 중화가 되면서 우리 위도 코팅이 되고 건강한데, 음식이 없을 때 위산이 분비되면 오히려 위벽을 깎아먹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과 파 같은 음식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고 하면, 우리 사과는 우리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도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서 수족냉증에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생리기간 중에 있으신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는 아침에 공복보다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사과를 보관할 때도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게 해서 꺼내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면 시원하고 아삭해서 맛있죠. 근데 미리 꺼내놓고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우리 위장 내부에도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 그 이유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나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이러한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의 그 과육보다 사과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또 이러한 껍질을 버리고 깎고 먹게 되면 사과의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드시게 되는 것이죠.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나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먼저 장을 건강하게 해줘요.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죠, 유산균. 이렇게 사과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에 우리 몸, 장 안에 좋은 균을 많이 생기도록 해주는 작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늘어나게 돼요. 또 장이 건강해지면 우리 면역력이 또 좋아지고, 이렇게 다 선순환으로 이어져 가는 건데, 장에는 물론 좋은 세균, 나쁜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가 해요. 근데 좋은 세균만 많아도 안 되고 나쁜 세균만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이루어져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유산균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자연스럽게 체중도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사과를 먹게 되면 장내에서 소화가 되면서 뷰티르산 같은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지방산이 우리 몸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서 우리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 장벽이 손상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하나하나씩 침투가 되게 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질병도 발병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안 좋아지면 피부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고, 아토피와 같은
면역력이 이제 과잉되거나 면역력의 불균형 증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장이 건강해져 피부도 탄력 있게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사과 속의 풍부한 펙틴이 아까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사과는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데,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도 같이 예방할 수 있게 되고,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항산화 영양제라고 해요. 그 항산화 영양소도 사과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라는 성분인데, 이 루틴이 사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한 사과에는 칼륨도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나트륨은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만드는데, 사과를 섭취해서 칼륨을 공급해주면 혈압도 방지할 수 있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심장 박동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먹고 남게 되면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단면이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서 산패돼서 갈색으로 변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갈변된 사과는 그 부분은 바로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과의 이로운 점 중 다른 하나는,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막을 수가 있어요. 사과에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은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에요. 근데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뭔지 아세요? 수박은 다른 거에 비해서 혈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랑 30분 전에 사과를 먹고 쌀밥을 드신 경우를 비교를 했을 때 혈당이 쌀밥만 먹은 경우보다 50% 정도로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된 실험도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고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오히려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과의 다른 효능 중 한 가지는 기관지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사과에는 양파와 마찬가지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퀘르세틴 영양제도 있는데, 이 퀘르세틴 영양제가 아이들 비염, 기관지염 이런 쪽을 개선시킨다고 많이들 이제 광고도 하는데, 이처럼 퀘르세틴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도 굉장히 많이 잡아주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사과 속에도 같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에 모세혈관도 튼튼하게 만드는 걸 도와주고,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나 낮았다고 발표한 적도 있고,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음식을 알아볼 텐데,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류예요. 여러분 놀라셨죠? 유제품이랑 사과를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드시고 계시는데, 요새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랑 치즈도 붓고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해줘서 좋은 것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영상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데,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덩어리가 져서 윗속에 들어가면 위산하고도 만나서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고, 그러면 또 당연히 더 큰 덩어리가 형성되니까 소화가 늦어지겠죠. 소화도 힘들어져요. 이렇게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화불량과 대장염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도 있죠.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은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 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과 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와 효소와 만나게 되면 이게 시아나수소라는 유독물질로 분해가 돼요. 이 시아나수소는 인체에서 유해한 독성이 굉장히 강한 물질인데, 이걸 섭취하게 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구토, 복통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줘서 호흡곤란, 혼수상태 이런 심각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그닥 큰 영향이 없을 수가 있는데,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유독 윤기가 있거나 반짝반짝하고 빨갛고 색상이 짙은 사과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간혹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사과 위에 이렇게 이쁘게 보이게 코팅 처리를 한 사과일 수가 있는데, 이 유동 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새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만졌을 때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살짝 의심 한번 해보시고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스 아시죠? ABC가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애플, 비트, 캐럿 이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인데, 사과, 당근, 비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서로의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요. 이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도 탁월해져요.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이 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도 방지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도 고구마도 있습니다. 이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도 같이 강화해 주는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고구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도 같이 나타나는 건데, 이때 같이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 증상을 억제해서 가스가 차는 증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돼요. 또한 이러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줘서 이 효능이 극대화가 돼서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 궁합도 될 수 있답니다. 시장에서 1,000원만 내면 이 봉지째 살 수 있는 평범한 당근이 60대 이후 혈관이나 눈, 간, 뼈, 장까지 동시에 보살피는 이 천연 종합보약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당근이야 그냥 볶음이나 김밥용이라고 쓰는 이 싸구려 채소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루 한 컵 당근 습관이 약 한 줌보다 강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새벽에 눈 뜰 때 몸이 무겁고 자꾸 침침해져서 돛배구이를 찾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당근이 어떻게 혈압과 혈당, 시력, 관절 통증, 또 피로까지 줄이는지
있는지, 또 좋다니까 많이 먹었더니 배가 더부룩하고 콩팥 수치가 올라갔다는 실수는 왜 생기는지, 궁합 음식, 상급 음식, 조리법, 복용 시간과 적정량까지 모두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당근의 핵심 효능부터 살펴볼게요. 당근 속 이 카로티노이드, 특히 베타카로틴은 몸에 들어가 비타민 A로 변해서 빛을 어둡게 하는 야맹증을 막고 눈물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죠. 서울대병원 안과연구팀이 65세 이상 약 1200명을 5년 추적한 결과 주 5회 당근을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백내장과 황반변성 유형이 약 29% 나았다고 발표했어요. 베타카로틴은 또 혈관벽 세포를 산화로부터 지켜서 동맥경화 진행을 늦춰주죠. 두 번째 주인공은 칼륨이에요. 당근 약 100g에는 약 32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짠 국이나 젓갈로 과다 섭취한 나트륨을 붙잡아 소변으로 빼내주는 작용을 해요.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 48명에게 당근, 토막 2개 정도를 약 4주간 매일 먹인 임상시험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약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나아졌다고 해요. 세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에요. 이 펙틴은 장 속에서 젤리처럼 부풀어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싹 묶어 배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군것질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옥스퍼드대가 40대 이상 약 2,400명을 관찰했더니 사과 반쪽 당근 한 토막을 매일 먹은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40%나 가까이 감소했대요. 네 번째 효능은 간해독이에요. 당근즙을 공복에 한 컵씩 마시면 베타카로틴, 칼슘, 마그네슘이 산성화된 혈액을 알카리성으로 돌려서 간의 과중된 해독 부담을 내려주죠. 최적의 간 효소가 분비되면 피로회복 속도가 약 1.5배 빨라지고 낮에도 도름이 절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뼈나 관절 보호. 당근에는 흡수율 높은 식물성 칼슘과 비타민 K가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진행을 늦추고 관절 속의 윤활액 생성을 도와서 무릎, 이 삐걱거림 증상을 도와줄 수 있죠. 유럽 골 대사학회에 따르면 당근 70g을 주 4회 이상 먹은 60대 여성은 골절 위험이 약 18% 낮았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면역이나 항암 작용. 베타카로틴, 루테인, 클로로겐산 등등이 굉장히 많아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세포 성장과 만성 염증을 억제하죠. 대장이나 폐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평소 당근 섭취를 늘리면 발병 위험이 15에서 30% 줄어든다는 이 다기관 메타 분석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어떻게 언제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겠죠. 가장 먼저 조리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베타카로틴과 이 비타민 A 전구체는 지용성이라 기름을 만나야 흡수가 급중해요. 생으로 씹으면 체내 흡수율이 약 10% 남짓인데 올리브유 한 티스푼 두르고 2분만 볶으면 60% 이상으로 또 뛰어 올라요. 또 살짝 데치거나 끓이면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14% 늘어난다는 이 국내 식품 저장 유통학회 보고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착즙. 이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진 분은 이 당근 샐러리 K를 약 7대 2대 1 비율로 녹즙을 내시면 이 간이나 혈관 해독에 필요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성분을 한 컵에 담을 수가 있겠죠. 단 이 거친 섬유까지 몽땅 마시면 우리 장에 가스가 급증해서 더부룩해질 수가 있으니 체에 한번 거르거나 녹즙기에 약 펄프 50% 제거 옵션을 사용 한번 해보세요. 섭취 시간도 물론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200ml, 점심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각 200ml를 드시면 하루 총 600ml, 당근 한 3개 정도예요. 이렇게 3번 마셨더니 2주차부터는 새벽 피곤함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ACE 억제제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또 만성 신장병 3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하루 당근 1개 정도 이하로 제한하고, 섭취 후 2시간 안에 손저림이나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무기력장이 나타나면 즉시 한번 칼륨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상극 음식이에요. 첫째, 우유와 치즈인데 우유의 칼슘과 당근의 비타민C가 장에서 결합해서 서로 흡수를 방해해요. 당근 주스를 마신 뒤 우유 한 잔은 최소 1시간 간격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당근과 상극인 음식은 무예요. 이 무에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많지만 당근의 섬유질과 만나면 발효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가스나 트름이나 복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김치나 무국은 식사 다른 끼니로 분리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과도한 바나나나 시금치, 버섯 같은 이 고칼륨 식품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칼륨 열증으로 근육마비나 부정맥이 올 수가 있겠죠. 넷째, 신장 결석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근의 옥살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하시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 위험을 높여요. 이런 분들은 데치거나 물에 90분 이상 담가서 옥살산을 절반 이하로 줄이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겠죠. 이제 찰떡궁합 음식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배추예요. 인돌3 카비놀 성분이 당근의 카로티노이드라 만나서 유방이나 대장 점막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요. 당근 약 70g에 양배추 50g, 사과 30g을 믹서기에 갈아서 해독수수로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변비나 피부 트러블이 확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의 펙틴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서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촉진해요. 채썬 사과와 당근 라페에 올리브유, 사과식초, 스테비아를 넣어서 냉장 숙성한 뒤에 식전에 소량 드시면 또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삶은 달걀과 당근을 함께 드시면 완전 단백질이 당근에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을 보충하고, 달걀 레시틴이 콜레스테롤 균형을 잡아서 혈관을 튼튼히 해줘요. 아침에 살짝 볶은 당근과 달걀 2개를 함께
함께 드시는 식단은 오히려 포만감이 4-5시간 지속되고 점심 폭식을 막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돼요. 네 번째는 샐러리와 당근. 이 유기나트륨이 풍부해서 칼슘 운반을 도와 간 해독 이뇨 효과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드시면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을 최대 4배까지 끌어올려요. 볶음이나 샐러드 어디든 당근 요리에 올리브유 티스푼 하나만 둘러주세요. 적절한 먹는 양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콩팥 심장이 건강하신 분은 약 당근 1개에서 2개 정도, 혈압약 중에 칼륨은 올리는 약을 늘리시는 분은 당근 1개 이하, 주 1, 2회는 쉬었다가 드시는 게 좋고요. 신장 결석 이력자나 만성 신부전 3단계 이상은 생당근 대신 데친 당근 반개 이하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소화기가 약해서 당근만 드시면 체한 듯 답답한 분은 당근을 어슷 썰어서 약불에 살짝 구우면 수분은 유지가 되고 섬유가 부드러워지죠. 차가운 성질을 온화하게 만들고 싶으면 생강 2-3조각, 따뜻한 두유나 보리차 150ml와 함께 믹서에 갈아 미지근하게 드시면 돼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껍질때 솔로 문질러 씻은 뒤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눕혀두면 2주 동안은 신선해요. 착즙 주스는 공기에 닿으면 산화가 빨라져서 바로 마시는 게 최상이고, 불가피할 때는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밀폐병에 담아 냉장 24시간 내 끝내세요. 남은 당근은 채 썰어서 냉동하면 비타민 손실이 약 10% 미만이라서 볶음이나 국거리로 쓰기 편하겠죠.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건강한 식사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침 6시 반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시고 7시에 당근이나 샐러드 케일 착즙 200ml, 그리고 7시 45분에는 올리브유 살짝 두른 당근볶음 반컵이랑 삶은 달걀 2개, 밥 반 공기, 10시 반에는 당근 사과 라페 2큰술, 따뜻한 보리차, 1시는 현미밥 반 공기, 생선구이, 양배추찜, 3시 반 정도는 군것질 대신 데친 당근 스틱 4조각, 그리고 6시는 토마토 양배추 당근 수프 1그릇, 8시 이후에는 물만 섭취. 이렇게 2주간 꾸준히 해보시면 눈도 덜 피로하고 혈압 수치도 내려가고 배변도 부드러워지는 변화를 한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면 흔히 굴러다니는 오이 한 개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이뇨제까지 대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설마 그 물기 많은 채소가 하고 웃으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약봉지를 줄인 분들의 상당수가 하루 오이 한 개를 습관적으로 가져가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은 60대 이후 시청자분들의 혈관 건강과 혈당 관리에 오이가 왜 핵심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혹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까지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실제 수치나 임상 연구 간단한 조리 팁까지 모조리 챙겼으니 편한 의자에 앉아서 메모 한번 준비해주세요. 먼저 술을 빼야 산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콩팥은 신혼 시절보다 20에서 30%가량 효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짠 국을 한두 번만 더 떠도 발등이 심하게 붓고 밤사이 2-3번씩 소변 때문에 깨기도 일쑤죠. 오이는 수분이 95%인데다가 100g당 칼륨이 147mg 정도 들어있는데, 칼륨은 혈관성 나트륨을 손에 손잡고 끌고 나가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죠. 2024년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고혈압 환자 약 48명을 대상으로 매일 300g짜리 오이를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9.8, 이완기 혈압이 평균 6.3 정도 낮아졌다고 해요. 연구진은 칼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실리카, 수용성 식이섬유의 복합 효과를 핵심 이유로 꼽았는데, 짜게 먹는 한국 식단의 약점을 오이가 상당 부분 씻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포인트는 새벽 혈당 스파이크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코르티솔이랑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간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분들은 이때 혈당이 20에서 30 정도나 치솟는다고 해요.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 정도 되고 혈당 과부하는 0.4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건 이 물리적 병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죠. 오이를 껍질째 씹어 삼키면 세포벽이 장에서 젤리처럼 부풀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막아줘요. 미국 당뇨학회는 2025년 당뇨 식단 가이드에서 공복 혈당 조절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아침 메뉴에 포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실제 임상에서도 하루 약 300g의 오이를 한 달 정도 먹인 그룹은 공복 혈당이 13, 당화혈 색소가 0.3포인트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까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7시 전후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입과 식도를 적신 뒤 오이를 반으로 잘라서 길쭉한 스틱 형태로 썰죠. 그 다음 무가당 100% 땅콩버터 한 큰술을 접시에 덜어서 찍어 드셔보세요.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오이 속 탄수화물과 만나서 혈당 상승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죠. 2019년 미국 영양학회지 논문에서는 탄수화물이 50g 식사에 땅콩버터 32g을 곁들이면 식후 2시간 혈당 곡선이 21% 완만해진다는 결과가 실려 있어요. 단 당류가 0으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30분에서 40분 후 본격적인 식사를 하실 차례죠. 여기서
오이랑 삶은 달걀 조합이 빛을 발하죠. 오이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달걀이 채워주고, 달걀이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죠. 달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흰자 2개만 드셔도 단백질 약 7g에서 8g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밥은 평소 절반, 삶은 잡곡 반 공기 정도를 곁들이면 오전 내내 포만감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식사효과, 아침 식단이 점심 혈당까지 다스린다를 노린 전략이에요. 점심 전후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시판 음료 대신 오이 한 3조각에서 4조각을 넣은 물병을 준비해주세요. 오이 껍질에서 녹아나온 엽록소와 미네랄이 수분 흡수를 빠르게 하죠. 갈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요. 오후 3시에서 4시는 달달한 간식이 땡기는 시간에는 오이랑 사과, 안성맞춤이죠. 사과의 수용성 섬유 팩틴이 오이의 비타민 K와 만나서 혈관 내벽을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고, 202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은 오이 사과를 1:1 비율로 섭취한 군이 단일 섭취군보다 LDL 11% 더 낮아졌다고 발표했는데, 팩틴이 담즙산하고 결합해서 콜레스테롤 재흡수를 억제한 덕분으로 분석을 했죠. 사과를 껍질째 하당분해서 오이 스틱과 함께 씹으면 치아 운동까지 돼서 또 잇몸 건강에도 좋겠죠. 저녁 메뉴를 고민하신다면 오이 냉국 또는 오이 토마토 볶음을 추천드리죠. 냉국은 찬물 500ml에 오이 반개, 현미식초 1큰술, 소금 아주 소량이면 끝이죠.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농도를 반으로 줄이거나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계절이 쌀쌀할 땐 토마토 1개, 올리브유 1티스푼에 살짝 볶다가 오이채를 넣고 1, 2분 정도 더 볶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토마토랑 오이를 함께 드신 실험군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14%나 감소했어요. 자, 이제 주의해야 될 상극 음식을 정리해볼게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 속 비타민 C를 분해해요. 꼭 같이 드셔야 된다면 당근을 60도 이하에서 5분만 데치고 드세요. 효소는 열이나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나나, 두 식품 모두 칼륨 폭탄이죠. 콩팥 기능이 정상이더라도 한 끼에 칼륨 800mg 이상이면 피로감이나 근육경련, 부정맥 위험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바나나를 드시려면 오이와 한 2-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드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짭짤한 오이 피클 장아찌. 오이를 절이면서 첨가하는 나트륨이 100g당 1g을 훌쩍 넘을 수가 있죠. 소금에 절이는 순간 칼륨의 이점은 반감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대한고혈압학회 영양 지침이에요. 만약 피클을 꼭 담그고 싶다면 소금 절임 대신 3% 소금물에 24시간 저온 발효하거나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허브나 식초로 간을 맞추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위 12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나로이는 찬기운이 강하고 섬유질이 거칠어서 속쓰림 트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얇게 썰어서 약불에서 약 1, 2분 정도 살짝 굽거나 뜨거운 국에 살짝 데쳐 드시면 부담이 정말 줄어들어요. 다섯 번째, 고칼륨혈증 위험약을 복용 중이신 분, 그리고 이뇨제를 드신다면 하루 오이 섭취량을 100에서 150g 이하로 조절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혈청 칼륨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이를 드실 때 반드시 껍질까지 드시라고는 말씀드리죠. 껍질에는 어느 채소보다 엽록소나 플라보노이드, 실리카가 많이 들어있죠. 단 잔류 녹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찬물에 약 30초,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꼬집을 겉을 살짝 문질러 보세요.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시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농약이 약 85% 이상이 제거됐다고 해요. 베이킹소다에 5분 담그면 더 좋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실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흐르는 물이랑 물리적 마찰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속이 냉해서 오이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비밀 레시피를 드릴게요. 오이 반개와 껍질째 썬 생강 3조각, 따뜻한 보리차 200ml를 믹서에 20초간 갈아보세요. 생강의 진저롤이 위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오이 특유의 찬 성질을 중화해줘요. 달달함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 분말을 작은 티스푼으로 약 4분의 1 정도만 넣으시면 또 혈당 부담도 많이는 없겠죠. 오이 섭취의 적정량을 알려드리면 하루 오이 중간 크기 1개가 기본, 더 더운 날이나 부종이 심한 날에는 1개 반까지, 위장이나 콩팥이 약할 때는 한 반 개 정도 줄이시면 되고, 체중 관리 목적이라면 2끼를 오이 중심 식단으로 취한해도 칼로리는 하루 100에서 150kcal 밖에 늘지 않는데 포만감 덕분에 자연스럽게 총 열량이 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25년 유럽 비만학회 발표에 따르면 저녁 간식을 오이 스틱 150g으로 대체한 60에서 75세 여성 112명은 12주 만에 평균 3.6%를 감량을 했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이는 칼륨이나 수분, 식이섬유 덕분에 혈압이나 부종을 낮추고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혈당 지수가 15로 새벽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가 있고, 피세틴, 쿠커비타신, 실리카가 혈관벽과 뇌세포를 보호하죠. 오이는 한 개의 칼로리가 45kcal로 칼로리가 적은 반면 비타민 K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2%, 비타민 C는 14%를 섭취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오이와 땅콩 버터, 달걀, 사과, 토마토, 식초와는 궁합이 좋고, 당근, 바나나, 짠 피클은 위험과는 상극 기분으로 조절이 필요하죠. 이제 냉장고 속 오이를 바라보시는 눈이 다
달라지셨나요? 아침에 오이 스틱, 오후 사과 오이 샐러드, 저녁엔 토마토 볶음 중 하나라도 바로 실천해보세요. 다음 건강검진에서 혈압계, 혈당계 숫자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은퇴 후에 혈압약 2가지를 복용 중이던 70대 남성 A씨는 점심에 김 파래국수를 즐겨 먹으면서 또 도시락김을 간식으로 하루에 약 10봉씩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뒤에 혈중 TSH가 0.1로 떨어져서 갑상선 기능항진 진단을 받았고, 담당 내과에서 김 섭취를 주 2, 3회로 줄이도록 하자 약 3개월 만에 이 TSH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또 반대로 혈색소가 약 10 정도로 빈혈이 있었던 60대 여성 B씨는 식사마다 김을 2장씩 약 8주간 곁들였더니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또 혈색소가 12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와 철분 자체가 동시에 작용한 덕분인데요. 이처럼 같은 김이라도 개인의 체질과 또 질환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변화인지 혹은 또 불편한 변화인지 우리 몸의 신호를 확인하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김을 평생 드시지 말고 포기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다음에 3가지 경우는 전문가 상담 없이 김을 너무 자주 드시면 좋지 않은데요. 첫 번째는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인데요. 조영제의 반응은 단순히 요오드 분자 단독 반응은 아니고 조영제의 구조물 때문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해조류의 섭취 후에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소금 제한이 약 4g 미만인 신부전 말기 환자인데요. 김 자체 나트륨은 높지 않아도 기름 또 소금 양념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염분을 추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닐 케톤요증 환자입니다. 김 단백질에 아미노산인 이 페닐알라닌이 많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량을 초과하게 되면 뇌신경 쪽에 독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 이렇게 드시면 뼈가 아주 튼튼해지고 막힌 혈관이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K푸드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의 숨은 영양과 또 위험성, 그리고 60대 이상 어른들께 꼭 맞는 섭취 방법을 한번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이 왜 바다의 불로초인지, 또 어떻게 하면 약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또 독이 될 수 있는지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지실 겁니다. 그럼 먼저 김을 한눈에 파악해 볼 텐데요. 김은 크게 재래김과 돌김, 또 파래김 3갈래로 나누는데요. 재래김은 육안으로 붉은기가 약간 돌고 향이 좀 순하며, 돌김은 파래가 섞여서 진녹색을 띠고 바삭함이 강하며, 파래김은 초록빛이 선명하면서 구웠을 때 풀향이 짙게 납니다. 세 종류 모두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은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향미가 있어서 입맛에 따라 골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돌김과 파래김은 바다 바닥 가까이서 자라기에 중금속 농축이 재래김보다 살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갑상선, 또 신장, 그리고 간이 약하신 분이라면 돌김, 파래김보다는 재래김 위주로 섭취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100g, 그러니까 약 마른 김 10장 남짓에는 단백질이 약 30g 정도 안팎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40% 이상입니다. 이는 소고기 안심 100g에 함유된 단백질보다 많고 또 소화 속도는 소고기보다 2배가량 빠릅니다. 그래서 위산 분비가 줄어든 어르신들도 속에 더부룩함 없이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김의 단백질은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이 많아서 글루타치온 생성을 도와서 간의 해독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김 한 장이 몸이 피곤할 때 숙취 해소제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김에 함유된 칼슘은 우유의 약 4배, 그리고 철분은 시금치의 약 7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뼈와 치아, 그리고 혈액의 합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김은 칼슘이 100g당 약 400mg 정도, 또 재래김은 100g당 약 300mg 정도 수준인데 한 끼에 3-4장 정도 섭취만으로도 칼슘 60mg 정도를 쉽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하는 어머님들은 하루 반찬으로 김을 좀 얹어 드시면 음식으로도 칼슘을 조금씩 채울 수 있어서 약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타민 쪽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숫자로 보면 마른 김 100g에 약 110mg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에 그만큼을 다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만으로는 비타민C를 충분히 못 채우니까 귤이나 키위 그리고 파프리카 같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반면에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1 그리고 B2는 김 소량 섭취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수월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9는 어르신들의 뇌신경을 깨워서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아주 핵심인데요. 김과 계란 또 현미를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 하루에 김 10장씩 먹어야겠다 하실 수도 있지만 김 섭취에도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 김에는 요오드와 알긴산 그리고 포피란 같은 해조류 특유의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점도 크지만 또 과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요오드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하루 약 1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상한선은 2400 마이크로그램 정도입니다. 마른 김 한 장에 요오드가 25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있으니 김을 하루에 약 5장 이상 드시면 단숨에 상한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이기 때문에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몸의 피곤함이나 탈모 그리고 체중 증가가 올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과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성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분비내과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10명 중에 3명은 김이나 미역, 다시마 섭취량을 줄였을 때 TSH 수치가 정상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섭취량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건강하신 분이면 하루에 약 3장 정도, 또 갑상선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하루에 1장 또는 주 약 3회 이내로 제한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나 포피라는 장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중금속을 흡착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인 칼슘이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날에는 알약을 복용한 후 최소한 2시간 정도 뒤에 김을 드셔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심할 때는 알긴산과 이 포피란이 변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배변을 부드럽게 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금속 이슈인데요.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은 한번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반감기가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 근해가 만약에 산업시설과 가까울수록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 포장에서 해역을 명시한 곳 그리고 납이 약 0.2mg 이하, 무기 비소는 0.5mg 이하 같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믿을 만한 업계의 대기업 제품일수록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기 때문에 안심이 조금 더 되긴 합니다. 자, 그래도 나는 하루에 김을 꼭 먹어야 밥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 또 브로콜리 같이 휘발성의 황화합물이 많은 식품을 함께 드셔서 이 중금속의 배출 통로를 자극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마늘종 무침, 또 양파, 풋고추, 장아찌, 브로콜리 데침을 곁들이고 김을 싸 먹으면 중금속의 흡수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김과 상극인 음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미역국에 꼬막 무침 반찬인데요. 여기에다 김을 드시면 요오드, 철분, 또 인이 융합되는 폭탄이 될 수 있어서 갑상선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에 명란젓 같은 젓갈류를 함께 드시면 과량의 나트륨 함량 때문에 고혈압과 또 부정맥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김구이를 하실 때는 기름을 잘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이 콜레스테롤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김과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김과 계란 그리고 마늘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B12와 콜린, 셀레늄, 알긴산의 영향으로 기억력을 좋게 해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 들기름을 살짝 발라서 현미밥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성분인 베타카로틴 흡수량이 높아지고 혈당을 낮춰서 당뇨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과 들깨가루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칼슘, 마그네슘을 동시에 보충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고요.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과 아보카도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9과 우리 몸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그리고 포피란을 아주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서 피부 보습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법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김 기본 구이인데요. 마른 팬을 약 중약불로 한 30초 정도 예열한 다음에 김을 올리고 앞면을 4초 정도, 또 뒤집어서 뒷면을 4초 정도만 살짝 쬐서 수분을 좀 날려준 뒤에 불을 끕니다. 만약에 팬 온도가 약 150도 이상 되면 비타민C 파괴가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구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코팅하는데요. 팬에서 내려서 약간 식힌 김에다가 들기름을 붓으로 얇게 바르고 가는 소금을 약 30cm 위에서 눈 내리듯이 뿌려서 골고루 묻히면 짠맛이 균일하게 생깁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이 리놀렌산이 높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 김말이인데요. 묵은지 한 장을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좀 덜고 여기에 김 위에다가 깔은 다음에 돌돌 말아서 팬에 뒤집어서 구워줍니다. 이 묵은지 안에 있는 유산균이 요오드의 흡수를 일부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김 계란전입니다. 김 2장을 겹쳐서 4 곱하기 6cm 정도로 자른 다음에 계란 2개, 다진 파, 다진 마늘에 소금 약간을 풀어서 김을 앞뒤로 적십니다. 팬에 기름을 아주 살짝만 두르고 약한 불에서 양면을 1분 정도씩만 부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조각당 단백질 약 4g, 칼슘 약 15mg 정도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리용 분말을 만드는 건데요. 색이 바랜 묵은 김은 마른 팬에서 다시 구운 뒤에 믹서로 갈아서 분말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냉동해 놨다가 나중에 볶음이나 죽, 또 된장찌개에 한 티스푼씩 넣으면 아주 음식의 풍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밀도가 높은 수분 제거제를 함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습기를 먹은 김은 곰팡이가 보이지 않아도 히스타민의 농도가 높아서 두드러기 위험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하 18도씨의 냉동실에서 최대 1년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단 꺼냈다가 다시 넣으면 결로 현상 때문에 수분이 생겨서 필요한 만큼만 소분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 약 48시간 내에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요. 김은 공기에 닿으면 지질이 산패해서 특유의 과자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산패된 지질은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김의 섭취량은 연령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성인이 특별한 질환이 없을 때는 마른 김 3장, 도시락 김 1봉 정도가 적당하고요. 65세 이상은 칼슘 보충이 더 필요하겠죠. 김을 하루에 약 4장까지 허용하되 나트륨은 약 150mg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 갑상선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이시라면 주 3회 정도 복용하는 것이 좋고 회당 1장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섭취하는 날에는 미역국이나 다시마 육수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장 투석 환자는 이내 칼륨과 제한을 위해서 의사분과 상의 후에 김은 소량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세에서 8세 정도의 소아는 알레르기 혹은 중금속의 위험을 고려해서 한 반장 이내로 먹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김은 위생법상 수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생산, 가공 단계, 그리고 양식장 수질 검사, 자체 공정관리 인증제도, 중금속, 산패도, 미생물 검사 등을 통과해야만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의 간해식품이나 무표시된 직거래품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통관해서 성적서가 첨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살펴보다 보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검증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